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사짓는 많은 분들이 다소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고추 농사만 지금 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노지고추를 막 키를 2m 이상 사람 키만큼 키우고 한 그루당 건고추 한 근씩 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전국에 농사 잘 짓는다는 선진 농가를 직접 막 견학하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모습들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노지고추를 그렇게 크게 키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노지고추도 저렇게 키울 수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키를 키우고 다수확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고 그런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바로 물이죠. 노지고추지만 기본적으로 관수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관수를 하면서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주라고 하죠. 어떤 그 관주용 비료를 타서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자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액비를 직접 만들거나 미생물을 뭐 배양해서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바닷물 넣기도 하고, 어쨌든 그 기본 베이스는 물이 들어간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에 과연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제가 공부한 바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다수학이 됐던 뭐가 됐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이 중요한데, 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바로는 한 4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합성에 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날씨가 해마다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작물이 고온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 고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연면십이나 어떤 방제를 할 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를 들 수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거 그냥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녹말을 만드는 과정, 당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물, 햇빛, 이산화탄소. 이 3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의 물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게 되잖아요. 포도당을 만들면은 그걸 이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일부 저장된 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따거나 감자를 따거나 뭐 벼를 수확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광합성의 산물인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당의 일부는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당을 다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식물이 이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열매를 다수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식물이 잘 커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벌써 5월인데도 낮 되면 엄청 뜨거워요. 6월 달부터는 완전히 이제 여름 날씨죠. 그렇다 보면은 작물이 고온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고온 장애를 입는다는 게 이제 뭐 꽃이 이제 수정이 될 적에 불량 화분이 생겨가지고서는 기형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까 광합성 말씀드렸었는데 식물이 광합성 하는 데는 또 많은 효소가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 흰자가 이렇게 하얗게 굳잖아요. 그게 이제 흰자가 단백질인데 열에 의해서 열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5도 이상 이렇게 고온이 되면은 식물에 있는 효소들도 그 고온에서는 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온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고온이 되면 오히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온 장애가 일어날 경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역시 물을 식물한테 이제 관수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을 주게 되면은 첫 번째 지온이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식물이 이제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잎으로 이제 물을 밖으로 이제 수분을 배출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체온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잎이 이제 뜨거워진 잎을 좀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해마다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여름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관수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물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고온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칼슘 흡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칼슘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식물의 줄기에는 물관하고 체관이 있다고 그래요. 물이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또 영양분 같은 게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날씨에는 칼슘을 줘도 칼슘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수를 통해서 물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은 칼슘을 줬을 적에 흡수가 더 용이해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분은 토양을 통해서 주게 되지만 우리가 응급처치나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연면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할 적에도 우리가 이제 잎에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데 그때도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면시비나 방제 언제 하세요?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은 연면시비나 방제를 한낮에 뜨거울 적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제 뜨거울 적에 연면시비를 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인데 식물은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잎에 이제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 수분을 배출함으로써 아까 체온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양 내 수분이 많지 않고 건조하다 그러면 본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잎의 기공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을 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면 시비를 했을 적에 연면 시비를 한다는 거는 잎에 어떤 영양분이든 뭐 농약이든 뭔가가 묻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식물체가 수분이 부족해서 기공을 딱 닫게 되면은 그 연면 시비한 게 잎사귀 표면에 그냥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잎 표면에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삼투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은 배추에 있는 그 물기가 밖으로 쭉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잎이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잎 표면 위에 이제 어떤 그런 뭐 비료 성분이든 뭐 농약이든 그런 게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잎 표면의 삼투압으로 인해서 잎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잎이 말라가고 약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도 장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거나 방제를 할 적에는 그 전에 물 관리를 해서 식물체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물인 것 같아요. 기승전 물, 기승전 관수인 거죠. 물론 내 땅이 유기물이 풍부해서 보습력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면은 비 내렸을 적에 그 물만 갖고도 땅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농사를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시판태비를 쓰고 화학 비료와 농약 위주로 농사 짓는 땅이 과연 유기물이 많고 땅심이 높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수 시설이라도 해서 물 관리를 하는 게 좀 성공 농사의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면은 내가 물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물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농사 잘 지으려면 물 줘야 된다, 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봐야 그게 실천까지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을 내가 알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그럼 내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수를 할 것인가, 뭐 스프링클러를 할 것인가, 물은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내과에서 끌어올 것인지, 뭐 지하수로 풀 것인지, 빗물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지 이제 방법적인 면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실천까지 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저 이 노지코치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관수시설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고,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2번째 점적 깔았는데,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또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습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이 되면은 또 그것 또한 어떤, 병충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을 얼마간의 간격으로 줘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데, 올해도 농사를 지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의 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이 3일 물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3일 이상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로 광합성 말씀드렸었는데, 이 광합성이 물이 필요하다 정도만 알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광합성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더니 알고 났더니 또 재밌어요. 그리고 광합성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알고 났더니 물이 왜 중요한지 더 이게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비가 꾸준히 와줘가지고 크게 물 걱정은 없는데, 여름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모든 분들 성공 농사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